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각종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법률 이슈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저희가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쉽게 설명하는 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쵸? 그죠? 왜냐하면 이 법률 용어가 네네. 대부분이 한자고 되게 어려워가지고 네. 이거를 쉽게 풀이하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네. 같은 법조인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맞아요. 다른 분한테 네.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시기로 또 유명한 변호사님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무단횡단 중에 우회전 차량에 치였어요. 기부한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BJ 불공정 약관의 기준, 우울증,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생생법률쇼 첫 순서 시작해 볼게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은 일상의 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법률 상식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이제 채무와 관련된 상담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부부 사이가 있는데 부부의 일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그럼 상대방 배우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배우자의 빚이 나에게 전가되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자세히 오늘 이번 기회에 살펴볼 텐데 우선 배우자라는 거는 보통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 또 혼인신고가 된 부부를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이혼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 형성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을 하는데 빚 같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배우자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배우자라고 하면 법률상 배우자, 혼인신고된 배우자를 의미하고 뭐 특별히 이제 사실혼 배우자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요. 네. 빚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부부 별산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법의 입장은 부부 별산제라고 해서 부부의 각자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사용 수익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 별산제에서 의미하는 그 부부의 재산은 특유 재산은 뭐가 있냐면 혼인 전부터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은 당연히 내 재산이고요. 그다음에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또 본인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특유 재산은 각자가 사용 수익하게 돼 있고요.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특유재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배우자와 별도로 관리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결혼 전에 생긴 빚 같은 경우는 또 특유재산을 취급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빚에 대한 보증을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이렇게 보증 때문에 망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혼 전부터 생긴 빚은 당연히 그 배우자가 갚아야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상대 배우자가 이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증인으로서 채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물론 이제 보증을 지지 않는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예외적으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다라고 인정이 되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남이라도 빚보증을 잘못 써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배우자인 것과는 뭐 상관없이 빚보증 자체가 보증을 서면 책임을 져야 되는 네. 의무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부부는 경제 공동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옛말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배우자가 빚을 졌는데 그 이유가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였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비 같은 경우라든지.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상가사 연대채무라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부부는 이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비, 주거비, 뭐 의복비, 네. 아니면 뭐 의료비나 뭐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요. 뭐 이걸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가사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부부간에는 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져라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즉 일종의 이제 연대 채무처럼 취급이 돼서 부부가 공동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일상에 속하지 않는 채무, 예를 네. 들면 유흥이라든지 뭐 임대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상가사이냐 아니냐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유흥이나 사치, 도박 이런 거는 일상가사로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일상가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임대를 하여서 그 임대 보증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임대 행위를 일상가사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돈을 빌리는 차용 같은 경우는 그 차용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차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 보아서 네. 그게 과도하지 않은 금액이고 그리고 차용한 이유가 그 일상가사를 위한 공동 생활을 위해서 빌린 것이라면 일상가사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네. 이런 판례도 있고 뭐 네. 그런데 임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예를 들면 아내가 학원을 운영하다가 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뭐 빚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빚을 끌어안아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이제 빚을 떠안게 된 경우 이때 아내의 채권자가 아내를 상대로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판결에 기해서 집안의 가재도구를 뭐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재도구. 예. 글쎄요, 좀 애매한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은? 예, 이런 이런 상황에서? 경우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선 아내의 채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일상가사 채무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 뭐 가정 생활을 하는 과정에 생긴 채무가 아니라 네. 아내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기 때문에 네. 일상가사 채무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내의 채무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아내의 채무기 때문에 남편은 변제할 책임이 없죠. 예. 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내의 채무인데 그 아내의 채무에 기해서 그 가재도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공동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가재도구는. 지금 네. 이제 예리하게 지적하신 대로 예리했나요? 네. 공동재산이기 네. 때문에 네. 채권자가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재도구의 그 재산 관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보통은 가재도구는 이게 공동생활을 하면서 쓰는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재도구들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같이 예, 사용하니까. 예.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거는 그 예를 들면 남편의 특유 재산이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공유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재도구를 특유 재산이라고 어떻게 입증을 그렇죠. 하나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가제조구에 대해서는 아내의 채권자가 아내의 공유 지분만큼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남편이 그대로 강제 집행을 당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네. 민사집행법에는 그 남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우선 배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급 요구권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뭐 우선 매수권, 지급 요구권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편의 특유 재산에는 사실 아내 채권이 작용하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또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권리인지. 네, 먼저 우선 매수권을 말씀을 드리면 네. 경매가 진행되면은 경매는 이제 최고가 매수인한테 최고가 매수인이 그거를 경락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부의 공유 재산이 강제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남편이 최고가 매수인 대신에 내가 그 가격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최고가 매수인 대신에 내가 그거를 경락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배우자 지급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부 공유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마찬가지의 경우죠. 네. 이 경우에는 그 남편의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기 때문에 그 남편 몫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아내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이 들어오지만 이건 남편 몫이기 때문에 그거에 상당하는 그 경락 대금, 매수 대금에 대해서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좀 지키기 위한 권리가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우선 매수권, 지급 요구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혹시나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권리들을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빚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들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나친 부채가 생기면 아무래도 부부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일상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차에 좀 지있는데요. 네? 차에 제가 지있거든요. 아, 예, 예. 제가 좀 무단 횡단을 좀 했어요. 제가. 예. 그 사연이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사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네. 새벽 6시경이에요. 예. 도로 2차선이고요. 네. 교차로 차선에서요. 네. 내가 우회전 심을 때, 네. 빨간 불일 때, 네. 빠른 걸음으로 네. 다 끝났을 때 2차선에서 차가 회행 안 하고 예. 확인도 안 하고 급히 들어와 사람을 치었습니다. 예. 네, 다 말씀하셨나요?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셨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교차로에서 그 우회전하고 나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교차로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첫 번째 횡단보도가 있고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예, 우회전. 예, 우회전해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이제 그때 그 교차로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빨간불이었다는 거는 이제 보행자 신호등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차량 신호등은 그때 빨간색이었나요? 혹시 파란색이었나요? 그거를 아시나요? 차량 신호등은 어땠는지? 어떤 직진, 직진 신호였어요? 예, 직진, 예. 우회가 그거예요, 우회, 신호등이요. 아, 그러니까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면 그 전방에 예. 차량 신호등이 있잖아요. 교차로 위에. 아, 이렇게 설치하는 거요. 예, 그쵸, 그쵸. 위에 차량이 보는 신호등이요. 차량 신호등이 예, 우회전을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수도 있고 파란불일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떤 신호등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시나요? 차를 지휘갖고, 예, 예.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예, 예. 제가 이제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지금 거기 형사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예, 아, 형사 고소는 안 하신 거죠? 예, 그럼 민사상으로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과실 비율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회전한 차량에 잘못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따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말 적법하게 이제 우회전을 했는지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혹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차량 신호등인데 혹시 그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없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간혹 가다가는 우회전 차량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우회전 차량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는 아세요? 아, 사사기열이 되는 거요. 예, 그쵸, 그쵸. 예,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회전 화살 표시가 들어와야만 우회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아니, 우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경우가 우회전 보행 신호가 있거든요. 여러 보행 신호가 있고. 예, 그러면 없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만약에 있는 경우라면 차량의 과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우회전 만약에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근데 이제 없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없는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없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먼저 우회전 차량이 그 우회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전방에 만약에 사고가 나기 직전에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은 반드시 먼저 일시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우회전하는 방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 차량이. 그래서 그 차량이 빨간 신호등일 때 일시 정지한 다음에 우회전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었다.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 아니라 파란색, 녹색 등이었다. 그러면 이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다음에 우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횡단보도가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물론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보행자가 있었을 때는 일시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건지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아, 일찍 안 했어요. 제가 일시 정지 안 하고 다 그냥 건너 상태에서 2차선에서 있거든요. 근데 다 건넌 상태에서 2차선에서 사고가 났다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많이 들어보는데, 네. 빠른 걸음으로 아, 다 도착이 전에 2차선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사고가 난 반대편에서 걸어오시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보행하시다가? 예, 그러면 사고가 난 지점의 건너편에서 건너오실 때 예, 그럼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 빨간불이었어요? 아니면은 건넜을 때 빨간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너기 시작할 때는 녹색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건널 때부터 빨간불이었어요?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 건널 때 빨간불이요.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요? 예.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는 하는 그 사고 지점에서 이제 보행을 시작한 경우인데 그 선생님께서는 그 반대편에서부터 보행을 시작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는 그 차량이 일시정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다가 선생님을 예.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이제 우회전하는 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에 과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에 비해서는 차량의 과실이 좀 더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몇 가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한 케이스에 대해서 딱 뭐 이거는 이렇게 과실이 이렇게 측정된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 예. 그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사례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예, 녹색인데 이제 깜빡깜빡할 때 있잖아요. 예. 이때 이제 무리하게 건넌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이 한 20% 정도 잡힌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은 녹색이 깜빡일 때 시작하신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빨간불일 때 건너셨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 20% 제가 말씀드린 사례보다는 좀 더 많이 잡히겠죠. 예. 예,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그럼 보행하려고 했던 경우에는 한 30% 이상 이렇게 잡힐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고가 난 과정이 선생님이 이제 그때 이제 좀 새벽 6시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때 좀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기 어려웠었나요? 아니면 뭐 이미 해가 떠서 잘 보이는 상황이었나요? 이게 뭐 좀 어두웠어요. 어두웠어요? 좀 겨울이었나요? 그러면? 예. 저 약간 기억을 많이 좀 어두웠어요. 이게 언제였어요? 계절로 따지면? 그러니까 몇 월쯤에 그러셨나요? 그 가을쯤이에요. 가을이요. 가을이요? 예. 가을이면은 좀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후다닥 갑자기 뛰어나가셨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천천히 좀 걸으신 상태였어요? 걷다가 사고 나신 상태였어요? 조금 빨리 좀 걸었어요. 아, 조금 빨리 걸으셨어요? 예. 예, 제가 이제 이런 거 몇 가지를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그 차량이 선생님을 네. 좀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를 좀 체크해 보려고 했어요. 예. 좀 그런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뭐 선생님을 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뭐 갑자기 막 빨리 뛰어나오신 것도 아니고 반대편에서부터 오신 거고 뭐 새벽 6시 넘은 시각 정도면은 그래도 뭐 좀 충분히 뭐 야간은 아니잖아요. 많이 어두워요. 거의 밤 많이 네, 밤이 거의 밤 수준이에요. 거의 밤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네, 혹시 근데 그 신호등 있는 데가 교차로면 이렇게 좀 전등이 환하게 들어오는 데도 있잖아요. 많이 어두워요. 아, 어두워요? 예. 그러면 좀 선생님 보기 좀 어려웠을 수는 있겠네요. 예. 네. 그럼 이게 볼때 이게 뭐랄까나 이거 네. 지하철 집이 있어갖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거를 가진 그것도 있고요. 지하철로 내려가는 그 승강기가 있는 곳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시야가 가릴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행했을 경우라도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무단 횡단을 일반적인 무단 횡단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그래도 한 70%는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단 횡단이요. 네. 네, 그러니까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완전 무단 횡단을 한 경우는 네. 뭐 70%가 잡힐 경우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무단 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시간대는 어땠는지 뭐 그게 이제 막 자동차 전용도로였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단 횡단의 경우보다는 차량의 과실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행자의 과실은 좀 더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회전하는 차량에 우회전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어긴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보행자의 70% 과실보다는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차량이 우회전할 때 그 방법을 어겼다 라는 거에 대한 좀 증거 자료를 한번 확보를 해 보시고요. 네. 예, 그거는 뭐 그 교차로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으면 CCTV를 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 사고 난 차량의 블랙박스를 볼 수 있으면 그 블랙박스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예, 아니면 거기 그 교차로를 뭐 비추고 있는 다른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뭐 그걸 봐도 되고요. 그런 걸 해서 그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이제 제대로 법규를 준수하면서 이제 우회전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 비율이 좀 어느 됩니까 대충? 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무단횡단을 할 때 보행자의 과실이 한 70% 정도는 잡히는데 그 우회전하는 차량이 어떤 그런 그 과실이 있기 때문에 70%보다는 낮게 잡히실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외에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뭐 막 급격하게 우회전을 했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각도였는지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런 거를 더 주장을 하셔서 만약에 그게 선생님한테는 유리한 내용들이니까 그러면은 뭐 더 상대방 과실이 50%보다 더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힌다든지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번에 법이 안 바뀌었어요? 법이 뭐 그러니까 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이 그거거든요.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그 일시 정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은 선생님보다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저는 보여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아까 블랙박스나 CCTV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니까 네.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네, 증거 확보 잘 하셔가지고 과실 비율을 조금이라도 낮추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몇 년 전 아버지가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미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언장에는 평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던 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재산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유언장의 내용대로라면 후원단체의 모든 재산이 가게 될 텐데 단체를 상대로 가족들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유류분 청구라는 걸 통해서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유언을 통해서 전 재산을 기부한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유증이라는 거예요. 요즘. 네. 그러면 이제 유증대로 하고 나면 상속 재산이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류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류분 부족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남는 게 없이 싹 다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때는 반드시 유류분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무조건이라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기부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유류분의 부족분의 한도에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물론 이제 특별 수익이란 걸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네. 특별 수익이 뭐 너무 많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특별분 수익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 유류분 청구 해당 안 될 수도 그건 있는 이제 거예요? 계산을 다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게 또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지요? 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상속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상속인들 중에 그 사망하신 분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네. 유류분으로 인정되고요. 네. 그다음에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태아나 네. 혼외자라든지 네. 뭐 양자 이런 것들도 엄연히 자식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법적으로는 그쵸.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네, 네. 그러면 이제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요? 네. 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에 의하면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요. 아, 상속 순위에서는 예, 상속에 있어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상속에 있어서는 이제 사람으로 보겠다. 아, 이런 그렇죠. 조문이 있는데요. 낳으면 이제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예. 이 조문을 그 유류분에서 또 준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에 있어서도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혼외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네. 그 친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예. 법적으로는 자식과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아닌 거죠. 아, 몰랐을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뒤늦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인지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인지. 아. 그러니까 아버지 친부가 그래 내 자식이 맞다라고 인지를 하면 당연히 이제 부자 관계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인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아, 소송을 통해서 인지청구회소라고 해서 인지청구회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양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법률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또 질문 네, 하다 네. 보니까 또 궁금한 네. 게 생겨가지고 네, 그 혼외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존재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진짜 맞아요, 아들이.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그것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 유전자 검사 이게 인지 청구. 그러니까 네. 그 아버지가 네. 내 자식이 맞다라고 인지를 하면 네. 이거 임의 인지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뜻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만약에 안 그래서 소송을 가는 경우는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친자가 맞다 이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부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참 이런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법이 진짜 촘촘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술하지가 않아요, 역시나. 네. 자,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과 산정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먼저 이제 청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보통 이제 다 소송으로 하거든요. 근데 소송 외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송 외에서도 뭐 내가 유류분 이 정도 되니까 나 달라고 했을 때 순순히 주면 괜찮은데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거의 없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네.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정하는 방식은 좀 복잡해요. 네. 이제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라는 걸 확정을 하고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뭐 직계 비속은 2분의 1이라고 했죠. 뭐 존속은 3분의 1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전에 받았던 거, 미리 받았던 거 있죠. 뭐 생전에 내가 생전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유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내가 순수하게 받는 상속분을 또 빼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유류분 부족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법률 전문가한테 내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할 때 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상속인이 생전에 받았던 게 얼마인지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전 증여라고 하는데 숨어 있는 그런 금액 비율들. 그러니까 네. 자식들한테 미리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뭐 다른 나의 형제들한테 얼마 주셨는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 알아야 산정을 하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거를 뭐 다 알아야 유류분 산정을 하는 기초재산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많이 넣어야 나의 넣을수록? 유류분액이 커지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걸 다 찾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그 삼자 아까 이 사례에서 말씀드린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속인이 아닌 뭐 친척에 줬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런 경우에는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팁을 주셨는데요. 네. 보통 이제 유류분 청구에 대한 얘기는 저희 생생범죄에서도 워낙에 많이 했지만 네. 그렇게 숨은 재산까지 다 찾아내서 이렇게 청구할 수 유리하다라는 건 또 처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지 혹시 또 횟수 제한 같은 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횟수 제한은 없지만 재판을 하면 이제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재판으로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은 1년과 10년이라는 제한이 있는데요. 1년이라는 기간은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이 유류분 침해 원인이 된 증여나 유증 이런 거를 안 때로부터 1년. 1년. 이런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10년은 상속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이렇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소송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서 고인의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혹은 유언장 내용을 시효가 좀 지나서 알게 된 이런 가정도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건지요? 결론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라는 기간은 상속 개시 및 그 유류분 침해 원인이 된 증여나 유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즉 사망을 늦게 알았다면 그때로부터 1년이 기산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사망 사실을 안 것뿐만 아니라 그 유증 증여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안 때로부터 또 1년이 기산되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면 또 청구할 수 있죠. 그걸로 안 시점으로부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제 가족 중에 생전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이나 주식, 부동산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뭐 살짝 설명해 주셨지만 만약에 이제 증여받은 가족이 상속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산입이 되고요. 상속인이 아니라면 기간에 따라서 사망일로부터 1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산입되지만 그거를 벗어나는 증여는 가해의사,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산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인이 살아계실 적에 간호를 했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이렇게 효심이 있는 자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상속을 나눌 때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를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기여분이 먼저 기여분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간호나 부양을 했다고 해서 기여분이 인정되진 않고요.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걸 넘어선 특별한 간호 뭐 특별한 부양을 했을 때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기여분은 이제 유류분 청구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면 유류분 청구로 가는 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그거의 전제
전제로서 기여분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보게 돼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유류분과는 또 전혀 상관이 네. 없는 거네요. 기여분에 예. 관해서는 예.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자, 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BJ로 일하면서 모 인터넷 방송사와 전속 출연 계약을 맺고 선금 겸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한 달에 16번 이상 방송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회당 20만 원씩 위약금을 내며 저의 잘못으로 방송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3배, 즉 3천만 원을 물어내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 사정으로 방송 출연을 몇 번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방송사 측과 감정도 악화돼서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요. 그 후 방송사는 위약금 3천만 원을 요구해 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조항들, 뭐 계약 해지 시에 계약금의 3배를 지급하라, 이 조항이 실제로도 유효한지 궁금해요, 변호사님. 네, 요거랑 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손해배상 예정이 될 수도 있고 위약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사례를 보니까 손해배상 예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위약벌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위약벌은 이제 손해배상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걸 어겼을 때 페널티를 먹는다. 여기 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네네. 예,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데 위약벌에서는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위약벌 조항이 너무 과도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위약벌은 이게 그 상호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가 뭐 이행 대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막 3배 가량을 책정한 경우,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위약벌 무효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너무 네. 과도하면은 네. 이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네. 좀 따져봐야 될 문제네요, 그렇죠. 지금. 네, 네. 그러면 이제 방송사와의 상의 없이 타 플랫폼에 이제 방송을 할 경우에 벌금이나 위약금을 내는 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계약서마다 있는 네. 것 같은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조항은 이게 전속 출연 약정이기 네. 때문에 이 조항은 보통 이제 손해배상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데 특별한 그런 어떤 사정이 없는 이상 좀 그 어길 때는 손해배상을 물어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네. 전속이라 보다 예. 보니까 그런 예.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도 또 활동을 할 수가 없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길 경우에 페널티가 발생된다. 이 내용은 어떤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종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료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일단은 불리한 조항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유지하면서 네. 내가 그거에 상당한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거나 그럴 만한 좀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여부에 따라서도 예.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법원이 불공정 약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네, 이제 불공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약관을 작성한 자가 아무래도 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위를 남용했는지 그리고 그 의뢰당하는 사람의 어떤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어떤 형평을 저해야 하는지 어떤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저 지금 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출연 펑크 시에 회당 20만 원 위약금 약정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 네. 그랬을 때는 상담자께서 얼마 정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 네. 계약서상 말고.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회당 20만 원 정도는 적정하다 이렇게 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펑크를 내서 손해를 입혔기 네. 때문에. 네. 자, 아무래도 이제 표준 계약서가 사실 BJ 관련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놓으면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전속계약 분쟁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속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이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BJ 입장에서는 이제 잘 따져봐야 될 게 그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을 함으로써 내가 받는 대가가 충분한지 네.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잘 좀 다퉈봐야 될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계약서 이렇게 표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요. 올해 초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못하게 됐고 현재는 육아만 하고 있어요. 아이가 8개월 정도 됐는데 집안일과 육아만 하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어린 아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한다고 혼만 났습니다. 하루하루 갇혀 살다 보니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됐어요.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신우가 3개월 전에 애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대기업 다니는 신우를 복직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신우애까지 같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 돌보는 것만도 너무 힘들다 했더니 100일 된 신우아가를 어떻게 기관에 보내냐고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냈고 또 이 일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먼 지역에 있는 친정에 와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전화하고 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우울증, 시댁의 과도한 부탁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고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우울증이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나요? 네, 그러니까 네. 산후 우울증 자체만으로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쉽게 네.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우울증도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리면은 그걸로 이제 이혼 사유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는 그에 대해서 보호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또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사연을 보면 지금 마음이 많이 떠나신 것 같고 괴로우신 네. 것 같은데 우울증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울증 자체는 아니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파탄이 났는지 그리고 파탄이 난 것뿐만 아니라 그게 회복이 가능한지를 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우울증이란 거는 뭐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자체만으로는 파탄 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보셔야 되겠죠. 흔히 말하는 뭐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뭐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네. 보는데 만약에 남편분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담자분께서 불리한 입장은 아닌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불리한 입장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사정, 그 경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별거에 들어간 거냐, 음. 아니면 가출을 한 거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경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정당하지 않고 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그냥 무작정 간 거라면 이혼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귀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죠. 상대방에서 그걸 가지고 예.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그쵸, 있으니까. 악의의 유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오. 악의적으로 내가 그 배우자를 버리고 예. 동거 부양할 의무를 저버렸다, 뭐 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틈을 줘서는 안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또 네.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 뭐 때문에 갔는지도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예. 자, 그럼 앞으로 우리 상담자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 상담, 요즘에는 이혼 전 단계로 부부 상담을 해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조정 조치 명령이라고 해서 네. 그거의 하나로 일환으로 부부 상담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부부간에 좀 대화로 먼저 이제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고부 갈등 때문에 우울증까지 오게 된 사연인 네. 것 같은데 남편분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네. 또 잘 합의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어쨌든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통해서 저희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곳을 연락 주시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